네, 안녕하세요. 네, 어, 힘드시죠? 여러분들에게 조금 편안한 방법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고민도 해보지만 현재로서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 소집을 통보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교수님하고 이렇게 대면 수업을 통해서 교감을 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수님들하고 이런 수업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마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지를 하지만 어, 적어도 14주차나 15주차 정도는 다시 한번 대면 수업을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상황적으로 좀 허락이 되면 여러분들하고 교실에서 수업도 하고 시험 문제도 좀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양한 정보도 주고 도움을 주려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영상 강의를 듣는 것이 힘들겠다 하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아주 어렵고 위험한 그런 시기를 넘어가고 있는 때라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또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빼면 이제 13주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두 번만 더 강의를 하게 되면 이번 학기가 마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한 주간 수업을 했고 또 한 번 소집해서 한 주간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면 거의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과제물도 좀 공지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정말 이 과제물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대면 수업에 참여하셔야지만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재 제10장에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을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한 20에서 25분 동안 1교시 강의를 진행하고요. 다루지 못한 부분은 2교시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죠.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현재 기준으로 봐도 그분 어머니이신데 여행용 가방에 한 9시간 정도 이렇게 가두어있다가 의식을 잃어서 병원에서 지금 현재 있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이게 다 이제 아동학대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고 이와 관련된 특별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또 아동학대 범죄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 뭘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해 아동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주차에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은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 처벌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긴급한 조치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통해서 아동이 겨냥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여러분 앞에서 배웠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가중처벌된다는 것도 이제 앞 시간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편 이 아동학대가 신고죄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이제 반영을 해서 신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아동학대 처벌 등 하는 특례법은 2014년 1월 28일 날 이제 제정되었는데 2016년 5월 29일 날에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해고,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자 등의 신변한 조치 신청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이제 법의 내용이 개념적으로 이해를 되셨고, 이게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다루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어떤 뜻을 쓰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법에서는요, 아동이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요. 이 법에서 보호자라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하고, 또 아동학대라는 것은 이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특례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아동학대 범죄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제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건데, 5번에 보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이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 제출 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말 그대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 등을 이제 한 자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라 그랬는데, 실제 아동학대 죄를 범한 사람, 공범자를 아동학대 행위자라 본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이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용어를 보면 피해 아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자를 직접적으로 가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아동보호 사건이다 이런 이제 말이 나와 있는데, 이제 아동학대 범죄로 인해서 제31항에 따른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 사건이라 하는 거죠. 또 피해 아동보호 명령 사건이라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동학대 범죄 제47조에 따른 피해 아동을 이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나온 용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이제 아동복지법 제4조에서 따라서 이제 아동을 전문으로 보호해준 기관이 있거든요. 그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고 그러고요. 양친에 의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동복지법 제48조에서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곳에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법 50조에 따라서 설치된 시설인데 그건 아동복지시설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아동복지시설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종사자라는 거거든요. 이곳에서 이제 취업이 돼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동학대 그 범죄 처리 절차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좀 5가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일단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절차가 있어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벌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7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화면에서 보시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그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 직원들이죠. 또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과 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아동복지부 제13조에서 이제 전담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여러분 아시면 관할 지역의 구청이나 뭐 시청 또는 이제 시골 같은 그 군 단위로 있잖아요. 군청 같은데 이런 데서 담당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근무하는 이제 공무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 7조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시설장이나 그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반드시 신고를 의무화해야 된다.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본법에 의해서 건강지원센터의 시설장이나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설장과 그 종사자들,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라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리고 법 34조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당했다, 피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뭐예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하고 절차가 어떠냐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건데, 누구든지 이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는 이제 아동 전문기관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8번째서부터 12번째를 보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시설과 같은 곳, 또 법 10조에 있는 성매 피해 상담소자나 그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 상담소와 같은 곳, 또 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10조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 센터의 시설장과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또 이제 응급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소방기본법 제39조에 따라서 아동이 폭대를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응급처치를 해야 됐을 때 그때 응급구조라도 알게 된 구급대원들도 반드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쉽게 말하면 뭐 앰뷸런스가 와서 실어갈 때 구급대원들도 있지만
자주 구급대 일 놓쳤을 때 병원 응급실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영유아법 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설장과 종사자들, 그리고 10조에 따르면 이제 동네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들, 이런 분들은 아동학대가 일어났다, 그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또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15번서부터 19번까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장애인복지법 58조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장과 그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장애인 시설에서도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치료, 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 3조 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어요. 또 동법 제5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병원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정신요양시설이 따로 있어요. 요양시설이나 또는 정신재활시설이 있어요. 이런 곳에 근무하는 시설장이나 직원들도 신고의 의무가 있다. 여러분 앞에서 청소년기본법 배웠는데,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 시설이 있잖아요. 그 시설의 단체장과 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제3조 35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자활센터 있잖아요. 이 센터의 장과 직원들도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그런가 하는 초중등교육법 19조에 따르면 그 학교의 장이나 또는 직원들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동법 제19조 2에 따르면 전문 상담교사, 또 산학겸임교사, 이런 사람들도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에서부터 24번까지 보면 한부모 가족지원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지원시설을 여러분이 이제 모자원, 부자원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시설장과 그 시설에 일하고 있는 분들, 또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수를 하는 법률에 의해서 동네에 있는 학원이라든지 조그만 교습소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냐, 또는 강사, 그 시설의 직원 관련된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은 또 의심이 들게 되면 반드시 전문기관 수사관에 신고해야 된다. 또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4호에 따르면 이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하는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건강관리지원센터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아이를 돌보는 실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 의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 또 아동복지부 제37조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 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신고 의무를 이제 지고 있다. 또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들, 대표적으로 뭐 동방아동복지라든지 홀트아동복지 있잖아요. 이런 곳에 있는 이제 기관의 장이나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반드시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24가지 법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조직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아동학대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일단 현장을 출동하죠. 그래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니면 아동보호 전문대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 범죄를 접수를 받게 되면 현장에 출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 전문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또 아동보호증진장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아동학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이 있거든요. 그 응급조치에 관한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법 11조 제1항에 따라서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 관리 또는 아동보호 전문가 직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즉시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해야 된다. 응급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임시조치를 이제 해야 되고 긴급하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제 사법경찰관은 제12조 1항에 따라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 우려가 있다. 긴급을 요하게 되면 19조 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가 없을 때는 실제 사법경찰관 직권을 가지고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 증언 신청에 따라서 해당 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절차를 밟다 보면 이 아이가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검사는요,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보호관 관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 제19조 1항에 각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피해 아동 그 법정 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 전문장이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아동보호 이제 사건인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용도 좀 많거든요. 이만큼 우리 그 법 제도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